이제 대선까지는 불과 5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각 정당들은 대통령 후보 선출일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초단기 선거전이 펼쳐지면서 후보들의 비전과 공약,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대선 예비 후보들의 정책과 리더십을 겸정하는 토론회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질의응답과 주제를 따지지 않는 자유로운 토론으로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장장 90분간 벌어질 후보들의 치열한 토론이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7 대선 국민의당 후보자 경선 토론은 네이버와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2017 대선 국민의당 후보자 경선 토론회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좌석 배치와 질의 순서는 사전에 국민의당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 시간 되겠는데요. 이 코너는 후보별 정견 발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선 경선에 임하는 각오와 포부를 각 후보마다 1분간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토론 프로그램들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1분의 제약을 꼭 시간 제약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1분이 지난 후에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는 안철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의 눈물을 보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대선 출마 선언 때 약속드렸습니다. 공정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겠습니다. 책임지는 정치 하겠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겠습니다.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20년간 먹고 살 수 있는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잘 대처하는 모델 국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자유, 책임, 평화, 그리고 미래의 가치를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였고요. 다음은 박주선 후보 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입니다. 출마 선언이 상대적으로 뒤늦었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해왔습니다. 국가의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양식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권의 권력투쟁을 종집을 짓고 패권 세력을 날려서 국민의 세상, 서민이 어깨 피고 살아가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야권의 핵심 기반의 호남 출신의 유일한 후보로서 호남의 야권 기본 세력과 개혁 세력을 합해서 여러분이 바라는 안정된 연합 정권을 만들어 국민을 통합하고 쪼개진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서민이 기피고 살고 억울함 당하지 않고 따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박주선을 믿어주십시오. 네, 다음은 손학규 후보십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경제를 살리고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나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좋은 공부를 하고 외국 유학을 하고 장관을 하고 도지사를 하고 당대표를 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 모든 것을 이제 쏟아붓겠습니다. 기득권, 패권 세력의 가짜 개혁으로는 나라가 서지 않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네, 세 분께서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셨는데요. 많이들 연습을 해보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각오가 아주 대단하신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코너는 단호박 yes or no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정책 이슈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예스냐, 노냐 간결하게 단호박처럼 단호하게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듣고 나신 후에 앞에 놓여진 OX 표말로 찬성 혹은 반대를 정확하게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후보당 답변 시간은 역시 1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신 표말은 그 앞에 계속해서 꽂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세론에 대응하는 후보 간 연대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 되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대선 전에 비문, 비박 연대를 합의하고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 찬성이시면 O, 반대이시면 X를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답변은 네, 박주선 의원 후보님부터 가겠고요. O를 꽂아주셨네요.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 맞습니다. 네, 1분 동안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갈기갈기 찢어진 나라, 반목과 갈등으로 숨쉬기도 조차 어려운 이 나라를 통합하고 화합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세력이 함께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풀어내는 사명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부패, 반패권, 반국정농단 세력이 함께 모여야만 문재인 패권 세력을 이기고 패권 없는 나라, 서민이 어깨 피고 억울함 당하지 않고 숨 쉬는 따뜻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다시는 권력의 남용과 사유화로 국민 행복 시대가 아닌 최순실 행복 시대를 만드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 국민을 진짜 섬기는 큰 모습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집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연정이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합니다. 네, 대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손학규 후보께서도 O를 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권하면은 여소야대가 됩니다. 정치 안정이 우선입니다. 나라를 새롭게 건설해야 합니다. 경제 건설해야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 안정을 위해서 연립정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립정부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DJP 연합으로 집권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의당이 집권했을 때 우리 정치가 안정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 국민의당이 후보가 나와서 후보로 확정이 되고 그리고 개혁 세력이 하나로 연대해서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안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자, 우리가 나라를 이렇게 안정시키고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네. 세 번째로 안철수 의원 후보만 X를 드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연세대학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비전을 밝히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서 선거를 치릅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협치하는 모델들을 그려나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보는 선진국들의 모델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치르기 전에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민들께 믿어달라고 하겠습니까? 특히 저는 그 다음에 3가지 정도의 그 연대론에 반대합니다. 우선은 그 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연대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특정 정치인을 반대하기 위한 그 연대에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만을 위한 연대에도 무원칙한 연대에도 반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연대에 대한 답변 들으셨고요. 이번 질문은 개헌에 대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감하시는데요. 그 형식과 시기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아주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5월 9일 대선일에 단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질문이 되겠고요. 찬성이시면 yes, 반대이시면 네, 찬성이시면 O, 반대이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답변 순서는 손학규 후보부터 가겠습니다. 저는 원래 7공화국을 열어야 된다고 하면서 강진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개헌을 시작을 했으면 이미 개헌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친문 반개헌 세력에 의해서 개헌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개헌특위가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절차를 진행 중인데 그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지금 대선을 바로 앞두고 대선과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다음 대통령이 개헌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대통령이 개헌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철수 후보님 역시 X를 드셨네요. 왜 그렇습니까? 예, 우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선은 국회에서 개헌하자고 찬성하는 분들은 많습니다만 강론을 합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 비폭력 평화혁명을 통해서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이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내년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 때문에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그 선거에서 패배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신문에서 사설로 거기에 대해서 찬성의 뜻들을 밝히셨고 거의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도 이제 제 뜻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주선 의원 혼자만 O를 드셨습니다. 5월 9일 날 같이 투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3당이 합의를 해서 개헌안을 국회에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면 가능합니다.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이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만 동의를 하게 되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 제안된 이후 40일이면 충분히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그 교훈은 더 이상 이 땅의 패권 세력이 패거리 권력으로 사유화를 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서 패거리들만 살찌우게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실천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이 교훈을 실천하기 위한 헌법안의 완성이 대선 전에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력은 하되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안 되면 1년 내에라도 대선 이후에 이뤄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분 모두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시고요. 또 충분히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세 번째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드는 북핵에 대한 자위적 조치이므로 예정대로 배치할 수밖에 없다. 찬성이시면 O, 반대이시면 X를 앞에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답변 순서는 안철수 후보부터 가겠습니다. 네. O를 꽂아주셨네요. 국가 간의 합의는 다음 정부에서 존중해야만 합니다. 그게 정권 간의 합의가 아니라 국가 간의 합의고 연속성이 있어야 외교가 계속 지장 없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 정부에서는 중국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북핵 문제가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이 우리 동맹국가와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의 불안정은 중국의 국익의 손해라는 점도 이해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중국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에 협력해서, 즉 지금 현재 제재에 협력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풀린다면 그때 우리가 미국 정부에 사드 배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걸로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박주선 후보 역시 O를 드셨네요. 네, 왜 그렇습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방어 시스템인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역으로 우리가 핵을 개발하고 북한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다고 그러면 중국이 반대하겠습니까? 찬성하겠습니까? 우리 군사 주권의 문제고 대한민국 국민 주권의 문제이긴 합니다. 국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핵 개발이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 핵 능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우리 국토 안전과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절대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부터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해서 사드를 하루빨리 다시 철수할 수 있는 노력을 함께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과 안보 이익이 충돌하게 되면 안보 이익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도 이해하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손학규 후보 답변 보겠습니다. O도 아니고 X도 아니시네요. 자, 지금 사드가 이미 배치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드가 배치된 것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겁니다. 저는 사드가 배치되기 전에 국회 협의를 거치고 또 이해 당사국인 중국과도 협의를 해서 우리 주변이 다 같이 합의를 해서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고 비핵화를 일으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됩니다. 평화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드의 배치는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이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과 북한이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네, 아주 어려운 질문에 또 설득력 있게 답변들을 해주셨고요. 후보들의 정책적인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또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어려운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보들에게 새 마이크를 넘겨드리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직접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고요. 그 답변에 반론도 제기하는 등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는 시간 되겠습니다. 아마 후보 간에 날카로운 검증의 진검승부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한 후보당 주도권을 갖게 되는 시간은 10분이 되겠고요. 제한된 시간 내에 답변을 다 못하신 분은 1분의 찬스 타임을 이용해서 반론하실 수도 있습니다. 찬스 타임은 주도권 후보의 10분이 다 끝난 후에 행사하실 수 있고요. 또 이 시간이 10분씩 제한되기 때문에 질문이나 또 답변은 조금 짧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질문이 너무 길어지면 제가 좀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분부터 가야 될까요? 네, 박주선 후보부터 가겠습니다. 네, 우리 안철수 네, 후보님. 지금 O 계속 꽂고 계신데요. 아, 예, 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안보 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자기 판단에 대한 정확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가 지도자의 자격과 자질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안철수 후보께서는 반대를 최초로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는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국가 간의 협약은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국가 간의 협약을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해서는 안 되지만 사드 배치를 찬성하신다는 건지 사드 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동의하신다는 것이 확실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한 즉 사드 배치에 대한 안 후보님의 확실한 태도가
또 입장이 뭔지를 좀 밝혀주십시오. 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처음 사드 배치 적절하지 못한 때 이야기를 했다, 발표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외교는 수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수순을 빼먹어서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끼쳤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즉,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입니다. 중국의 협력이 거기에 가장 필수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전까지는 모호한 태도로 있다가 갑자기 그 태도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명분을 사실은 잃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시기 때 먼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즉, 지금 북핵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으니 지금 중국이 북한 제재에 협조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먼저 있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몇 달이 있다가 이제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그 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명분을 쌓아가고 국내적으로도 전부 공론화가 되는 기간을 거쳤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 갑자기 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가 이 사드 배치를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금 그러면 상황이 바뀌면 사실은 정치인들은 거기에 적절한 국익을 위한 입장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드 배치는 우리 국민이 결정해야 될 문제고 군사주권과 국민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보,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 비준의 대상이 되는 조약이냐 여부에 대해서 정부하고 견해가 다릅니다만 저는 국회 비준 대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국회에 정확하니 진행 상황을 보고를 하고 국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가 결정을 하고 또 육자 회담국 내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중국이 반발해가지고 미국과 한국과 협조가 안 되면 북핵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고 한반도 통일도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서 사전에 미국과 중국이 긴밀한 협조를 하고 우리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정부는 사드 문제만 나오면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된 바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그랬는지 작년 7월 8일 발표를 했는데 이 절차상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잘못과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다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민투표를 말씀하셨는데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즉 조약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되는 건데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해서 한미 동맹 간에 이루어진 문제를 앞으로 계속 건건이 이런 것을 국민투표에 붙인다 한다면 안보의 위급한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확실히 사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 없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건지 이제 사드 배치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하는 문제를 놓고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소신을 밝혀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손 대표님, 죄송합니다. 손학규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손학규 후보님께서는 아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OX에 지금 가운데 O도 아니고 X도 아닌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한반도에 북한 핵능력이 저렇게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드는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왜 O로 하지 않고 또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X로 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는 연고주춤한 자세가 조금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문제는 지금 사드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드가 들어오기 전에 미국과 중국 함께 앉혀놓고 사드 배치의 적절성, 유효성 그리고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미국이 사드 배치를 아주 서둘러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 들어온 거를 어떻게 지금 당장 내보냅니까? 아주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드가 과연 북한 핵을 저지하는 데 유효한 군사적 수단이 되는지, 또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지, 그것을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드 배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MD 체제, 미사일 방어망의 한 축으로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그때 한반도는 소위 미사일 방어망을 기축으로 한 전쟁의 최전선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쟁은 안 됩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것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서, 전쟁이 안 되고 평화적인 길을 갖기 위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자,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북한 핵을 저지하기 위한 내용을 내놔라. 중국이 확실히 그런 안을 내놓고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면은 우리가 사드를 철수시킬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얼마 전에 한 20일 전에 북한의 석탄 그 수입을 금지한다고 해놨다가 어젠가 배 10척에 북한 그 석탄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푼 겁니다. 중국이 있는 한 북한이 이 그 비핵화를 그 실현할 의지가 없고, 중국이 북한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사드를 철수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안을 갖고 협의를 진행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드가 좀 설치되고 있습니다. 곧 마무리가 될 단계입니다. 사드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사드로 인해서 우리는 경제적인 보복을 중국으로부터 당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손을 잡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둘이 사이가 벌어지면 실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은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일으켜야 됩니다. 조중 안보동맹을 맺고 있는 중국의 협조 없이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한미 안보동맹과 조중 북한과 중국입니다. 동맹이 충돌하는 이 상황인데, 이제는 사드 배치로 인한 부정적 파장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 한국, 중국이 하루속히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손을 잡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이 되고 북한의 태도가 바꿔지면은 사드를 철수하는데 우리가 함께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더 방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두 후보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적어도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우리 안보 주권이라는 측면, 중국과 한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의 안보적 또는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반드시 부작용과 반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감안하더라도 우리 입장은 분명히 해야 될 텐데, 엉거주춤하니 중도를 취하는 듯한, 또 시기에 따라서 또 입장이 달라지는 듯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안보관에 대한 상당히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 국민의당 후보끼리 치열한 논쟁의 장으로 생각하고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님들의 생각이 또 있으실 텐데, 또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저도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하루속히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박차를 가해서 다 함께 사드를 철수하는 그런 날을 앞당겨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하니 기대를 하고 요청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박주선 후보의 주도권 발언이 있었고요. 두 분께 딱히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만, 혹시 박주선 후보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1분 찬스 쓰셔도 되겠습니다. 반론 없으시고 찬스를 아끼시는 듯한 모습이 드는데요. 너무 점잖게 이 주도권 발언이 진행되어서 조금 제 예상을 빗나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게 되는데요. 다음은 손학규 후보님께 10분 드리겠습니다. 조금 질문을 짧게, 답변도 짧게 가면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 사드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지난 7월에 사드 문제가 나왔을 때 개인 성명을 통해서 사드 배치가 안 된다, 필요하면 국민투표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사드 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에는 사드 배치를 되돌리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월 1일에는 정부 간 협약을 맺은 것은 국가 간, 다음 정부가 함부로 뒤집는 것은 국가 간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방금도 상황이 변했으니 입장이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안철수 대표께서 지난 7월에 사드 배치를 반대했을 때 사드와 한반도의 평화 안전에 대해서 확고한 자기 주견을 갖고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변했다고 이 사드를 바꾼다? 우리는 지난 2006년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지금 5번째 오고 있고 이제는 제대로 쏘면 2,000km, 3,000km 나가는 미사일을 발사를 북한이 성공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칫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사드 배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오히려 북한 핵실험으로 국민들의 여론이 사드 찬성 쪽으로 옮겨가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내 지지율에 뭐 손해가 가겠다 이렇게 해서 사드를 찬성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국가 간 협약은 바꿀 수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서 TPP를 무효화시켰습니다. 한국과의 FTA에 대해서 지금 아직 정식으로 제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재협상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협정에 대해서 재협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질문을 국가 간에 짧게 가시면 이런 좋겠습니다. 협의가 완전히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협상을 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 대표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하셨듯이 국익이 최우선 기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선의 방법을 저 나름대로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아까 사드 7월 달에 반대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박 후보께서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 국방장관이 미국에 가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일들이 진행이 되고 합의가 이제 공고화됐습니다. 그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떤 것이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한일 위안부 협상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한일 위안부 협상 문제는 일단은 임명 계약이 있는지를 사실은 정부에서 밝혀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과연 소녀상에 대해서 임명 계약 합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뭔지를 밝히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 다른 안보 문제와 달리 생존자가 살아 계시는 문제입니다. 그분들과 소통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는 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정부는 위안부 어르신들과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이것을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이지만 또 지도자는 안정감 있는 외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한반도 전쟁 위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은 안 된다. 평화로 해결을 해야 한다. 평화적으로 타협을 하고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안철수 후보의 사드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국방비를 GDP 3%로 증액을 하겠다 이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가 40조, GDP 대비 2.39%입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10%를 증액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군비 증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전쟁에 대한 대비를 적극적으로 해서 남북 협력을 추구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 간의 경제력 차이는 38배고 국방비 지출은 30배 차이가 되는데 우리가 계속 군비 증강을 하면은 북한도 계속 증강을 할 것이고 한반도는 전쟁의 위기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답변을 구합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서 사실 이제 국제적으로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우선 자기 국가를 자기 국방력으로 지키는 게 국가의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육군 위주의 그 전력을 해군, 공군 위주의 첨단 그런 장비들로 바꾸고 그리고 또 지금 이미 하고 있는 킬체인이라든지 또는 그 북핵에 대비한 KAMD를 빨리 저는 완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욱더 국방 연구개발 쪽에 우리가 취약합니다. 그 부분들을 더 투자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것이 국방 예산이 증가가 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무한정이라면은 국방 예산 더욱더 증강시키고 전략무기 체계를 더욱더 완성을 하고 또 전략무기 체계가 과학기술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많은 만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복지의 수요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완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에서 10조가 더 들어가면은 복지나 교육에 써야 될 예산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문제는 우리가 국방을 강화하고 군사적인 그 대비 태세를 강화를 해야 되지만 국방비의 증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책과 전략에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지난 탄핵 정국에서 탄핵을 국회에서 12월 2일에 한다. 박지원 대표는 12월 9일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탄핵을 제안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 여론에서 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12월 2일 날 하자 안 됐다가 12월 5일 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정을 안정되게 운영을 하기보다 여론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네, 그때 12월 2일 날 그 탄핵안 그 상정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국민의당이 이 통과에 모든 짐을 지기보다 오히려 그때 12월 2일 날 민주당이 이제 상정하자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협력화돼 이제 그 선도한 민주당이 책임지고 통과시켜라. 만약에 통과 안 된다면 그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다. 그렇게 하자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것은 탄핵을 국회에서 책임 있게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누구 책임이냐? 우리 국민의당이 책임을 뒤집었을 거 아니냐? 민주당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소위 정략적인 발상에 기초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당시 박지원 대표가 자 탄핵을 제안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통과시키고 친박계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도 그 12월 9일이 적정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중간에 12월 5일 안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12월 9일에 탄핵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여론 또 정치적인 책임을 내가 지고 안 지고 이런 것보다도 확실하게 내가 책임을 지고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어가야 되겠다. 이러한 자세가 중요하고 그러한 면에서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이렇게 우리가 책임을 진다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두 번의
아, 네. 찬스 쓰시는군요. 찬스 쓰시기 이전에 제가 조금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도권 토론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한편에는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다른 정당의 대본을 읽는 토론도 하던데 어떻게 이렇게 길게 대본도 안 보고 말씀하시는지 놀라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주도권 토론은 조금 짧은 질문과 짧은 답변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질문은 다른 두 분 후보에게 조금 골고루 주시는 게 조금 더 공정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께 찬스 쓰시겠습니다. 1분입니다. 예, 손 후보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위해서 찬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탄핵안 12월 2일 날 이제 그 민주당에서 그러면 책임지고 통과시키려고 한 게 민주당의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당시 민주당도 통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적합한 시간이 12월 2일인지 9일인지 판단을 했을 거라는 그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그다음 또 이제 기왕에 찬스를 썼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국방비 증액을 할 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국방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겁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경우에 국방 연구개발에 투자한 것이 산업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할 때다. 그러면 이 국방 예산만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찬스 못 씁니까? 아, 네, 씁니다. 네, 네. 저에게 질문을 안 해주셔서 두 분 주장을 좀 듣고 우리 국민당 같은 후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맹목적인 국방 예산의 증액이 능사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 예산은 10%에 가까운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적어도 3, 40조 국방비를 쓰는 나라에서 천안함 사태가 일어나고 무장공비가 침투하지도 않고 연평도 공격을 해도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런 나라. 그래서 국민의 혈세인 국방비가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점검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보고 지금 방위산업청 비리,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또 전담하는 방위사업청에서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꿀꺽 부정부패 뇌물이 지금 판치고 있습니다. 포스타가 구속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부터 원인을 제거하고 분석을 해서 국방비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전제하에서 증액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께서 찬스 발언 쓰셨고요. 손학규 후보만 찬스를 한번 아껴두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의원 후보께서 주도권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저 먼저 손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 분야 첨단 기술들이 한꺼번에 발전해서 이들끼리 예상하지 못하는 형태로 서로 합쳐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즉 융합혁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민국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선행돼야 됩니다. 손 후보께서는 어떤 점들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슈밥이 그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했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이 있다 없다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4차 산업혁명은 첨단 산업에 더 첨단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원장으로 있었던 서울대학교 융합기술대학원 융합기술원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인근에 나노팹 기술원도 만들었고 또 판교에는 판교 테크노밸리도 만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여러 가지 첨단 그 산업이 함께 그야말로 말하면 어느 때일지도 모르게 융합이 되는 그러한 그 기술을 얘기하고 그것을 산업화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해야 될 일은 물론 4차 산업혁명, 독일에서 얘기하는 인더스트리 4.0 이것은 민간 기업이 첨단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루어지는 융합화지만 그 기초를 나라에서 제공해 주는 것. 이를테면 그 광교 테크노밸리라든지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러한 첨단 기술 단지를 만들어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모든 인프라를 깔아주면서 규제를 없애주고 하는 이렇게 해서 민간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전선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손학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더 좀 근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미래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주도하기보다 오히려 민간이 주도하게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제대로 된 교육혁명을 통해서 인재들을 기르는 일, 세 번째로는 과학기술에 제대로 투자해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과학기술력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공정하게 경쟁이 가능한 산업 구조를 통해서 실력 있으면 성공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박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국회 교문위 활동도 정말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그게 아마 전 국민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인식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그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이 전 인격을 둬야 하고 또 배운 만큼 사회에 헌신을 하고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 교육이라고 합니다. 입시 지옥을 방불케 하는 학교 공교육입니다.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만 공부를 해도 좋은 대학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입시 제도를 전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수능 시험 몇 개를 맞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안 가고 실수로 한두 개 틀려버리면 아주 대학 자체를 잘 못 가기도 하고 이런 운수보기 대학 입시 제도는 바꿔가지고 창의와 상상, 적성이 평가돼가지고 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여러 이야기를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인공지능과 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융복합 기술 혁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산업 트렌드를 예측을 해가지고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R&D 시스템을 구축해서 학교에 투입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고 창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고 그래서 교육계획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두 번째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되게 되면 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자가 사전에 육성이 되어야 4차 산업혁명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는데 산업 분야의 기술은 개발이 되는데 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는 근로 인력이 따르지 않다면 혁명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산업 트렌드를 미리 예상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 직업 교육으로 되는 것이 우리 교육계획의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교육은 학제 개편도 중요합니다만 개인의 창의와 상상,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끼교육이 되는 학교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교육은 반드시 개선해야 되고 사교육 없는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교육이 우리나라의 만학의 근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도록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학원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교육 못하게 한다고 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교육을 금지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사교육을 안 받더라도 또 사교육을 받을 경우는 아주 개인 위주의 학교 생활 이외의 특성을 개발하는 그런 분야와 부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이 실적으로 정상화되는 그런 교육 계획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입시 교육 바꿔야 되고 산업과 연결돼야 되고 창의 교육, 사교육 축소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 방향이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혁신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정부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말 잘 듣는 학교에 돈을 지원하고
그런 방식으로는 창의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관이 바뀌고 그리고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이 단기적인 이 교육 정책들, 장기적으로 교육 정책이 가능하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도 저는 첫 번째로는 교육부 폐지하고 장기 교육이 합의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체계로 개편한다는 것.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창의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제가 개편돼야 하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 실제로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한 여러 가지 기업과 정신 교육, 독서 교육, 토론식 교육 등 그런 교육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세 번째로는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입니다만 평생 교육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강화가 또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손 후보께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학기술 분야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과학기술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R&D가 지금 19조 되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바꿀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있으십니까?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이 지금 아주 중복돼서 난립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피해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과학기술 지원에 대한 역할은 아주 충실히 했다. 과학기술원 키스트를 만들고 해서 외국에 우리나라 그 과학자들을 데리고 와서 좋은 그 대접을 해주고 과학기술 초기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자칫 뒤질 수 있느냐 이런 그 위기감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후보께서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이 하죠. 그러나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하는가 하는 것이고 제가 찬스 좀 쓰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정리하고 그렇게 하세요. 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 과학기술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가? 그건 정부 주도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부처마다 이기주의로 부처 간 예산이 조정될 필요가 있을 때도 예산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효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은 그 결과 위주의 감사를 하다 보니 성공하는 연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가 아예 차단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안철수 의원 이어서 손학규 후보께서 1분 찬스 쓰시겠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 민간이 해야 됩니다. 민간의 연구 기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저 죄송하지만 찬스 좀 꽂아주시겠습니까? 아, 예. 네. 그러나 네. 좋습니다.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것, 이건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 때 4년 동안 건설부하고 싸워서 20만 평 그 단지를 만들었는데 거기 7만 5천 명의 아주 높은 새로운 일자리가 들어섰습니다. 파주 LCD 단지 만들어서 17만 인구가 43만이 됐습니다. 뭐냐? 정부가 단지를 만들고 인프라를 제공을 해주고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이 모든 것을 다 제대로 공급을 해줄 때 민간이 아주 활발하게 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무한도전 특구를 전국적으로 10개를 만들어서 1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5초를 좀 더 드릴까 생각도 했는데 딱 맞춰서 끊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주 신사적이고 그러나 치열한 토론 지금까지 이어졌는데요. 잠깐 쉬어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대 후보의 강점을 별명으로 표현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승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얼마나 상대 후보의 강점을 잘 알고 있는지 또 트렌드에 맞게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각 후보의 순발력과 센스, 재치가 돋보이는 시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제한 시간은 후보당 1분 되겠고요. 이번에는 손학규 후보부터 가겠습니다. 찬스는 내려주시면 되겠고요. 예. 네. 안철수 후보에게 안파고라는 별명을 붙여드리겠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알파고입니다. 이세돌을 이겼죠. 우리 안철수 후보 의사로서 IT 분야에 진출해서 안랩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또 미래를 생각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알파고, 안파고라고 별명을 짓겠고요. 우리 박주선 후보, 오뚜기라고 별명을 짓고 싶습니다. 이분이 검찰에 의해서 무고하게 4번이나 구속됐습니다. 근데 4번 다 무죄로 나왔습니다. 아주 호남의 커다란 정치인이십니다. 우리 박주선 의원의 이러한 오뚜기 정신으로 우리나라 사법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길 바라고 또 나라가 제대로 되길 바랍니다. 네. 안파고, 파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신 거죠? 안철수 안파고. 네, 알파고가 아니라 안파고, 또 오뚜기 이렇게 강점을 붙여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차례 되겠습니다. 예, 저는 손학규 후보께 먼저 미다스의 손이라는 별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경기도지사,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정당 대표를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업적들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별명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경륜을 갖추신 분이 국민의당에 오셨으니 함께 정권 창출할 가능성들이 훨씬 높아졌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박주선 후보께는 저는 빅맨이라는 별명을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본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천에서 용이 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인 고비마다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시는 분입니다. 정권 창출에 큰 역할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네, 제가 강점을 말씀드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공격하시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정말 강점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네요. 네, 박주선 후보님. 저를 그렇게 칭송을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선 손학규 후보님 말씀드리면 신사 중에 신사 정치인이시죠. 본인이 큰 업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랑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만나든 껴안고 보듬어 주시고 항상 웃고 털털하니 막걸리 한 잔 같이 마시자고 데리고 가서 술 사주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참 장형 정치인이고 정말로 따뜻하고 깊숙한 그런 구들장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은 청춘의 멘토시죠. 청춘은 아프고 흔들리고 불안합니다. 이 나라 청년들이 지금도 어렵지만 그래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멘토 안철수 후보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앞으로 청년을 위한 더 큰 멘토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는 세 분의 아주 넉넉한 마음에 또 감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핫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도권 토론 2부가 되겠고요. 1부와 방식은 똑같습니다. 다만 제한 시간이 5분이고요. 5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질문과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찬스 역시 1분 주어집니다. 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부터 가겠습니다. 예, 손 후보께 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무한도전 특구를 전국 10곳 이상 지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 전역에 그렇게 10곳 이상 제대로 잘 창업이 활성화되고 이루어지는 곳들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미국보다도 훨씬 더 적은 그런 영토에 적은 사람 수의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10곳에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기보다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세 곳 정도로 압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가진 평소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 부탁드립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제가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 때 4년 동안 건설부하고 싸웠습니다. 건설부에서는 그게 주택단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저희는 벤처단지로 만들자고 해서 여하튼 4년 동안 싸워서 벤처단지로 허락을 받고 디자인을 다 해서 기공식까지 하고 나왔는데요. 그게 그때 8천억을 주고 사서 나중에 1조 5천억에 다시 팔은 그러면서 좋은 수익을 올리는 건데 지금 지방마다 테크노밸리 같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만들어만 놓고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안산에 갔더니 그 소재 그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키스트 전북 분원인데 거기 200명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제대로 그 한 100만 평 정도 지방 가면 땅값이 싸니까요. 그러고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인력 지원을 하면은 그 지방의 대학 인력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지방의 산업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커다란 그 단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개를 물론 한꺼번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1년에 2개 정도씩 해서 5년 동안 10개를 만들면은 그것으로 한 100만 개 일자리가 나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집중된 그 국가의 행정 재정 지원으로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10곳이면 지금 우리 광역 17개 시도가 있습니다만 그럼 거기서 또 빠진 그런 곳에서는 항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그거는 제가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만들 때 31개 시군에서 왜 다른 데서 반대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각 지역에 따라서 여기는 첨단 산업 테크노밸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쪽은 문화의 단지로 만든다. 이쪽은 관광을 지원을 하겠다. 이쪽은 뭐 다른 이 전통 사업을 하겠다. 뭐 이런 것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도자의 조정의 능력이고 그것이 지도자의 통합의 능력이다. 저 손학규가 그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한 도 내에서 기초지자체 간 그 갈등과 지금 광역 간에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경기도에서 나노팹 센터를 만들 때 그때 중앙정부의 개입으로 처음에 대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이 나노팹 센터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갖고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더니 예산 결산 예결위에서 예결부에서 이 특화팹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전라남도하고 포항 쪽에서 또 나눠 갖자고 해서 나눠 가졌는데 결국 경기도에서는 집중 투자를 해서 성공을 시켰고 다른 데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안 후보 말씀대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이런 원칙에 의해서 여기는 나노팹이다. 여기는 뭐 소재 연구소다.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소재 산업을 한데 모으고 또 이 다른 뭐 산업들을 그렇게 모으고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 우리나라 10개의 특화된 첨단 산업 단지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드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굉장히 어정쩡한 그런 숫자이고 더구나 또 10개가 되면 거기에서 탈락된 지자체에서는 항의가 굉장히 거셀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은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수도권 이렇게 4개 정도를 특화돼서 만들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초창기 때 바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박주선 후보께 5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강, 스스로 강해진다. 이걸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자강론을 주장하신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자강의 전략과 또 행동을 보이셨는지, 그리고 이 자강을 주장한 이후에
우리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이라는 곳에서의 지지율도 많이 지금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호남 지지율을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 기반인 지지율이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으면 이번 대선 경쟁에서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강이라는 것은 우리를 능력을 키우고 세를 키우고 우리 수권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와 정체성을 함께하고 기득권, 패권, 국정농단 세력이 아닌 합리적 개혁 세력은 다 함께해서 가는 것이 우리 국민의당을 키우고 수권 능력을 보이는 것이라 보여지는데 다시 말하면 합리적 개혁 세력과 연대를 하는 것만이 자강의 최고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자강과 관련된 성과는 뭔지 이걸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박 후보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처음 우리가 창당할 때 우리는 열린 정당을 표방했습니다.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누구라도 입당해서 함께 우리가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 하에서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 하에서 창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 후보께서도 거기에 동의하셔서 힘을 합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스스로 자신감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그 인력은 정말로 어디에 내놔도 저는 자랑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통령 비서실장 역임했던 박지원 대표,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천정배 전 대표, 그리고 통일부 장관 역임했던 정동영 의원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 그리고 예산처 장관을 했던 장병환 의원, 그리고 다선 의원들뿐만이 아닙니다. 초선 의원들도 이번에 청문회 스타로 등극한 이용주 의원이라든지 김경진 의원을 포함해서 정말로 많은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고 누구든지 입당해도 좋다. 우리 뜻에 동참해서 함께 우리가 정권을 창출하자. 그런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당의 인재들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어느 당도 갖추지 못한 우리의 보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의 지지율, 그다음에 수권의 가능성은 우리가 잘났다고 해서 또 보물과 인재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민심이 지지로 오지를 않습니다. 민심이 평가와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강론을 주장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는 떳떳한 논리가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당의 자강에 성과가 없고 도움이 되는 결과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 한다면 전략적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 당의 창당 목표였던 개방과 협치, 협력 이런 논리에 따라서 우리 당 중심으로 많은 개혁 세력을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수권 능력을 보여줄 때가 아니냐. 우리가 집권하지 못하면 우리 정당의 존재 가치도 없지만 이 어려운 나라, 이 패권으로 찌들고 불행으로 상처를 넘어서 상실에 젖어 있는 이 국민들을 위로를 하고 치료를 하고 정말로 훈훈하고 따뜻한 나라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집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지율도 오르지도 않고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빠지고 있고 이런 경우에 계속 주술처럼 자강만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실적인 자강의 대책, 전략을 강구하지도 않는다면은 참 국민들로부터 과연 우리 당을 어떻게 평가를 하겠는가. 특히나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 당은 안 된다 해가지고 대안정당으로서 새정치하겠다고 나온 정당인데 과연 우리가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된 정책을 뭘 주장을 했으면 차별화된 우리가 후보로서의 역할을 뭘 했는지 우리가 자성의 기회를 한번 가지면서 대연정만이 우리의 전략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주도권 5분 손학규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예,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때
그 JP하고 연대를 하지 않았으면은 정권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 DJP 정권은 예, 질문이시면 예. 힘드셨을 겁니다. 예. 네.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으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JP가 어떤 분입니까? 군사 정권의 2인자입니다. 그리고 그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죽음을 여러 번 겪었던 죽음의 위기를 그런 분입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 적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주었습니다. 또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경제부 장관을 다 JP가 임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립정권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한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되기 위해서 DJP 연립정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끝나고 연립정권이 생기고 나서 내각제 개헌이 지켜지지 않아서 결국 파토가 됐는데 우리 안철수 후보는 자강론으로 우리 안에 모든 게 있다. 통일부 장관 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다시 정권 잡으면은 장관 시켜갖고서는 독자적인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국은 사전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은 당신네들과 같이 어떻게 정권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연대 연정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뀐 시대에 대해서 지난 총선 때 국민들께서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정치인들끼리 그 국민을 끌고 가는 시대가 더 이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께서 주도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작년 그 총선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다 마음이 정해져 있는 상수이고 정치인들이 어떻게 구도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따라온다고 잘못 착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권이 분열되면 새누리당이 200석 가까이 갈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국민을 믿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정치인들 머리 꼭대기에서 알파고 수준으로 판단하신 겁니다. 어떤 구도나 이제 후보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정말 최선의 황금 분할을 했었던 것이 작년 총선 결과입니다. 저는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이번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가 반대하는 연대의 3원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말 그 누구를 반대하기 위한 연대라든지 또는 정치인만을 위한 연대라든지 또는 탄핵 반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연대는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께서 지난번에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4.13 총선에서 제3당을 확립한 것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3당은 그냥 국회의원 숫자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2당의 정당 투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말이죠. 그때 과연 국민의당이 실제 의석에서 전국 정당을 만들었는가? 과연 전 국민들이 마음에 아무런 부담 없이 국민의당을 지지했는가? 이거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천 피폐하고 아주 형편없는 이 공천의 난맥상 여기서 새누리당을 버렸습니다. 그다음 민주당의 패권 세력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 것이 국민의당에 대한 정당 후보였습니다. 그것이 그 뒤에 선거 후에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됐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조건부였습니다. 서울에서 안철수 후보하고 김성식 후보 두 사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국민의당의 위치를 아주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당 혼자만 갖고서는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안정적인 정권을 맡길 수 없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연대론을 펴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의 5분 주도권 발언. 네, 찬스 한번 쓰시겠다고요? 네, 박주선 후보님.
올해 꽂아주시고. 박근혜 탄핵의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교훈은 더 이상 패권 정치는 사라져야 되고 권력의 남용은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국민 주권 시대를 만들어서 국민이 주인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수행을 하려면 국민의당이 집권을 해야 됩니다. 이런 기회에 국민의당이 집권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당 창당의 목표도 목적도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는 개혁 세력을 총규합을 하고 우리 야권, 우리 당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핵심 기반인 호남의 민심을 합해서 당당한 정권을 만들어서 국민이 바라는 더 이상의 패권이 없는 나라, 정말로 서민이 기쁘고 살고 서민은 중산층이 되고 중산층은 더 부자 되고 그래서 깨끗한 부부 문화를 확립해서 더 자랑스러운 편안한 대한민국을 좀 만들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네, 세 분께서 아주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요. 제가 한 번 더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30초로 한 분한테만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답변은 1분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의원부터 후보부터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분이든 지목하셔서 30초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자강 안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튼튼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안보력을 키우자는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박 후보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미 동맹은 무엇보다도 우선한 가치고 안보 이익은 어떤 국가의 이익보다도 최선두에 놓아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안보 이익과 경제 이익을 비롯한 기타 이익이 충돌했을 때는 우리 안보 이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 우리 군사주권 안보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받고 있습니다만 배고픔은 달랠 수가 있습니다. 국가를 잃은 서름 다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배고픔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나누고 또 함께 고통을 겪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또 다른 나라로 무역의 파트너를 다변화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힘을 합해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비핵화를 빨리 이루가도록 중국을 압박을 하고 오히려 중국은 사드 배치로 인해서 더 그런 역할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도록 외교 능력을 발휘한 것이 우리의 안보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찬스 내려주시고요. 이번에는 박주선 찬스 내려주시면 찬스 쓰시겠습니까? 손 의원님? 안 썼죠? 네네. 네. 그 정치 리더십을 우리 국민들이 원할 때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안정적인 정치 리더십입니다. 일관성 있는 리더십이고요. 새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치 초년생이 하는 것이 새정치는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화합해서 안정적으로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새정치입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지난 그 정치를 시작하면서 새정치를 추구를 했는데 그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들의 정당 무공천이었습니다. 결국 정당 투표를 통해서 포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리더십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 우리에게는 경험이 많고 풍부하고 굳건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써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안철수 의원, 네, 찬스 쓰시겠습니다. 예, 뭐 찬스로 서로 질문 답을 주고받는 그런 형식이 됐습니다만 그 정말 지난 몇 년간 그 압축 경험을 넘어서 농축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작년 총선 때 그 돌파력을 발휘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 정당 역사상 이렇게 3당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통해서 제 정치적인 돌파력, 성과, 리더십, 능력 모두 다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은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경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어느 누구 후보보다도 제대로 그런 돌파력 증명하고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세 분이 다 찬스 쓰셨고요. 네, 이번엔 박주선 후보께서 30초 질문하시고, 네, 다른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희망입니다. 희망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을 예방을 하고 수월하게 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4차 혁명이 오게 되면 대량의 아날로그 산업의 실업 사태가 일어나서 몇백만 명이 실업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4차 혁명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대책이 뭔지 여쭈고 네, 어느 분에 대한 질문? 안철수. 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4차 산업혁명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대로 닥칠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박 후보 말씀처럼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만큼 뒤처지는 분들에 대한 그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도 저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평생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중, 장, 노년층의 그 교육을 완전히 그냥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분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또 일자리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자리도 그 낮은 질의 일자리를 좋은 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노력까지 그런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다음은 손학규 후보님. 네, 30초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연정 연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당장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 체제가 이제는 연립정부 체제가 됐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가 안정적으로 나갈 수 없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7공화국 새로운 헌법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께서는 개헌에 대한 입장이 분명치 않아요. 언제 개헌한다 그러는데 개헌의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중요한 개헌 방향은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지금 보면 국가의 국민 안전에 대한 의무라든지 또는 국민 복지에 대한 책임이 아주 약합니다. 그리고 또 87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IT 과학기술에 따른 IT 인권에 대한 부분도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 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됩니다. 결국은 시대 정신은 분권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대통령과 국회뿐만 아니라 상권 분립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관계에도 반드시 그것이 실현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제왕적인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해서 이미 제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주 뜨거운 토론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토론의 마지막 시간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한 줄 슬로건으로 나는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후보께 1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주선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선 때마다 여러 후보를 보고 대선이 끝나면 그 후보가 국민 잘 살게 해주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전부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비전도 정책도 전략도 다 좋습니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어떤 정책이든 훌륭한 정책을 어느 후보가 제시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제시된 정책 홍수 속에서 어떤 후보가 가장 좋은 정책을 선택해서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대한민국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끌 대통령의 자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만 번지를 한 후보보다도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나라를 바꿉시다. 물은 100도가 되기 전에는 99도까지 끄덕도 없어 변화가 없습니다. 100도가 될 때 펄펄 끓습니다. 박주선이는 무르 100도에 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손학규 후보십니다. 이제 우리가 대통령을 뽑게 됐습니다. 말만 보고 뽑을 수 없습니다. 이미지만 보고 뽑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보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과 신념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저 손학규 민주화 운동하고 세계를 보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통합을 했습니다. 우리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모으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나라, 저 손학규가 만들 것입니다. 제 국민 여러분께서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고 계실 것입니다. 저 손학규가 안철수를 이기는 드라마, 저 손학규가 문재인을 이기는 드라마, 드라마 속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태어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세 곳의 큰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대구의 서문시장, 그리고 여수 수산시장, 그리고 인천의 소래포구를 방문했습니다. 좋은 일로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까맣게 탄 가게들을 보면서 상인분들의 마음이 정말로 까맣게 탄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려울 때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런 일 있을 수 없도록, 있지 않도록 제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 분의 마지막 발언까지 해서 준비된 토론 순서가 아주 모두 끝났는데요. 세 분 모두 고생하셨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제가 진행을 잘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세 분께서 또 토론을 하고 나서의 느낌은 어떠신지 제가 30초씩만 얘기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손학규 후보님부터 가겠습니다. 우선 토론 진행 잘하셨고요. 아니, 우리 박주선 후보, 안철수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주 이렇게 우호에 찬 분위기에서 날카로운 질문 응답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당이 개혁의 중심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개혁 세력이 그 집권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의당에 힘을 모아주시고 우리나라가 바뀌어서 평민들의 삶이, 평범한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 손학규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철수 후보십니다. 아마도 국민 여러분께서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의당이 정말로 수권 가능성이 높다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된 좋은 계기가 됐을 겁니다. 이제 50일 정도밖에는 이제 대선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마 남지 않은 이 대선 기간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경선 그리고 본선 과정이 모두 다 그 후보들의 컨텐츠가 제대로 검증되고 국가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해법을 제시하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주선 후보십니다. 대통령 선거는 끝나도 대통령은 바뀌어도 대한민국의 고통과 불행은 끝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이번만큼은 대통령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선거가 되고 나라를 위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국민이 신임할 수 있고 살아온 과정으로 볼 때 거짓말 안 할 사람, 어떠한 실타래 같이 어려운 전국이라도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해서 협치하는 마음으로 조정을 해서 전국을 이끌어갈 사람. 그래서 정부를 믿고 국민은 더더욱 정부에게 사랑과 힘을 주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서 정말로 멋진 나라 한번 국민의 손으로 만든다는 그런 자세로 이번 선거에 임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네. 정말로
국민의 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께 제가 가볍게 여쭤봤는데요. 역시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주 진지하게 각오를 밝혀주셨습니다. 탄핵 정국의 혼란을 극복하고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국내 새 대리인을 뽑는 제19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그 변화의 순간에 국민 여러분의 소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후보자분들 감사드리겠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